네,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을 이제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행안부 장관도 하셔서 그 분야도 잘 아실 테지만 또 이 자리에 이제 국무위원님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위원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모든 영역을 다 아시진 못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뭐 제가 하여튼 좀 윤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그 해당 부처 그뭐 국무위원이든 혹은 각 기관장이 답변케 하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매사에 신중하게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도 파악해 가시면서 그렇게 국정을 이제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총리의 자리는 무겁고 또 중요한 자리겠죠. 하여튼 뭐 예, 누가 맡든 간에 또 그 자리가 주는 또 그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자질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한 시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어떤 최고의 책임자를 뽑는 거니까 뭐 역시 이제 국민들이 그 시대에 바라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공감하는 것도 필요할 테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총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을 총괄하는 자리가 또 대통령의 자리이기도 한데 맞습니까? 예, 뭐 우리 헌법은 대통령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헌법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농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네. 그 동물보호의 주무 부처이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식용계와 반려견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식용계라고 하는 것은 따로 키우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발언을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자칫 이 말은 식용계로 태어난 개들은 도살당하고 잡아먹혀도 된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반려견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는가 싶을 정도의 발언인데요. 총리님, 이 개 식용 금지에 관련해서 최근에 좀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위생적인 환경 혹은 안전관리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금지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려 인구가 1,5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식용 금지를 이제는 좀 추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예, 정부도 이제 바로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내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국민들하고 언론에 이렇게 좀 알렸더니 뭐몇 차례 이런저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도 이제 개 식용은 안 하는 게 맞다가 조금 찬성이 그게 훨씬 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식용 금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좀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예, 뭐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걸 법제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뭐 그건 일종의 어찌 보면 개인의 선택의 문제 아니냐 여기까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데 대해서는 또 좀 거부감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다만 방금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반려견, 반려묘 뭐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국민이 한 1,000몇백만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사회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라 할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노동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네. 정책 수립할 때 해외 사례들 비교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치나 뭐 이런 것들 꼼꼼히 따져 보십니까? 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적용 가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판단할 때에는 해외 사례를 기준으로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살펴보는 게 당연히 필요한데요.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습니까? 유럽 나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고용 형태라든지 노사관계, 사회보장 이런 수준, 이런 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기도 하고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보다 유연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나라가 더 많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나라는 16개, OECD가 2019년도에 고용부 경직도를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유연한 데가 16개 국가고요. 우리보다 좀 엄격한 데가 11개 국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엄격한 국가들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런 정도입니다. 소위 우리가 복지 정책을 펴든 혹은 일자리 정책을 펴든 어떤 그 선진 사례로 꼽고 있는 나라들이군요. 네,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확 자유롭다, 모든 나라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유로운 나라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 선진 사례를 들면서 비교해 갔던 그런 나라들은 대체로 이 경직도가 좀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도 OECD 통계 기준으로 본 건데요. 정규직의 경우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더 경직도가 높고요.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뭐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경직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아프리카가 외교적으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외교관 생활도 하셨죠. 네. 그 우리나라도 물론이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 그 어떤 나라이든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글쎄 외교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올바른 초사관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외교 수장으로서 이제 수많은 나라의 이제 정상들도 보실 테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와도 이제 상대를 하실 텐데요. 기본 중에 기본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폄훼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발로 노동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이 만약에 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토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네. 청약 통장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합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집 없는 분들이 만드시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네. 몇 명이나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2,80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한 절반도 넘는 수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청약 통장, 집이 없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만드는 게 청약 통장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인 것 같습니다. 당첨 확률도 굉장히 낮죠. 그래서 굉장히 당첨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점 제도들도 고안을 계속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국토부 직원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점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적절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의 쌀 지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 2010년에는 지원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예, 최근에 남북 관계가 교착되고 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는 있습니까? 글쎄,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벽시로 주지 않고
도정한 이후에 이른바 전곡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대 1년 정도 보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남북 간에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을 할 때도 그 도정된 상태에 전곡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적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 유해 담보리 대북 제재의 쌀이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촉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인도적 그 협력과 관련한 부분들은 제재 정신하고 무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촉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장관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5년 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이 아닌 다른 걸로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발언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상황과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쌀이나 밀이나 이렇게 이른바 그 도정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한 3년쯤 보관할 수 있고 도정 후에는 한 1년쯤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 쌀이 그 비축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감안했을 때 밀보다는 쌀로 하는 것이 더 윈윈하는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쌀을 지원하는 걸 선택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밀은 수입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쌀을 지원하는 것이 또 쌀을 협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모셨죠? 네. 그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짜 뉴스나 뭐 허위 조작 보도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제소가 많이 됩니다. 어떤 언론사들이 주로 거기에 이제 제소가 됩니까? 언중위에? 개별 언론사를 일일이 여기서 좀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소위 우리가 아는 왜냐하면 그 언론사가 언중에 제소가 된 이후에 그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이 나서 사과문을 게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허위 보도가 맞다라고 언중에서도 이제 판단하는 경우잖아요. 네. 이제 저희들은 주로 이제 사과문까지 게재된 것들이어야만 이게 잘못된 보도를 했고 그래서 사과문까지 게재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언론사들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봤던 수많은 뭐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여러 언론사들이 그러한 사과문도 게재하는 걸 왕왕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뭐 그 수치도 다양하고요. 네, 수치야 다양하겠죠.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현재 그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 그래도 대강이라도 기억나는 언론사들 몇 군데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예.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나와 있는 아무래도 큰 일간지들이 그 수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묻는 이유는 이제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윤석열 후보가 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이 메이저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고 메이저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언론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언론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이제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맞으려면 언중위에 제소된 언론사의 종류엔 소위 그 메이저 언론들이 들어있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큰 규모의 언론사들도 언중에 제소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간병살인의 내막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반신불수된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청년은 간병을 해야 됐고 간병을 하려면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방을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숱한 고민 끝에
본인이 사는 것도 막막한 터에 결국은 아버지를 그렇게 홀로 돌아가시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한 언론사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간병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도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소위 메이저 언론이 아닌 셜록이라는 작은 인터넷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문체부 장관이시니 이 메이저 언론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불편합니다만 소위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렇게 차별을 두고 구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매체가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매체가 다양화되는 과정 자체가 기존 언론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포괄돼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수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해수부 입장 어떻습니까? 이미 저희 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그 해양 오염수 방출에 반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은 어떻죠? 저희가 여러 국제 회의를 통해서 참석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일본 측이 하는 내용은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이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겠다. 그리고 이 알프스를 통해서 제거되지 않은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방사능 물질은 희석해서 국제 기준 이하로 배출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출하겠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일본의 입장은? 일본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해수부 장관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이 국제 원자력기구 국제검증단에서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국내 전문가도 거기 참여해서 이제 그 검증에 관리 능력을 갖다 점검해 나가겠는데요.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갖다가 저희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노동부, 외교부, 국토부, 통일부, 해수부, 문체부 거의 전 부처를 망라해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부처에 이런 수준 이하의 의견을 내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가 참 궁금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끝난 국감장에서 수많은 질타가 있었을 것이고 징계가 운운됐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까지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자질뿐만이 아닙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만 해도 10건이 넘습니다. 본인에 대한 의혹은 법조 브로커 윤우진의 봐주기 수사, 삼보토건 접대 의혹, 대장동 부산 저축은행 비리 부실 수사, 그뿐입니까? 판사 사찰 등으로 인해서 받은 법무부로부터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통한 선거 개입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 또 본인은 당시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으로서 그 정점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무섭냐며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게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 허위 경력 증명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특정인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오는 것은 아주 엽기적인 일이라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국무위원들은 인청을 통해서 본인은 물론 아내와 자식들까지 윤 후보가 말한 그 엽기적인 모든 검증들을 다 거쳐온 분들입니다. 공직자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했었던 일들입니다.
이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손떡함마저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찌 이토록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국민의 자존심을 또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 지킬 수 있는 길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